안녕하세요. 서울책보고 북콘서트, 어디서든 북콘서트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코미디 해설평가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날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표현대로 하면 만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인문학을 주제로 어디서도 북콘서트를 대면으로 해서 여러분들 뵈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북콘서트는 심리학으로 찾는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로 받은 상처가 언제쯤 터질지 모르게 조마조마하게 살기도 하고요. 커다란 돌덩어리가 되어서 가슴에 얹힌 것처럼 얹혀서 살고도 있습니다. 칼에 베인 듯 아픈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마 감정이라는 녀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처로 인해 발생한 감정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또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부의 이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재용 교수님과는 지금 KBS에서 방송을 하면서 오랜 친분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굉장히 다정하고 잘난 척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잘 다독여주시는 그런 심리 처방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과 좀 귀한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일단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들어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지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이느냐, 감정 조절 코칭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후로도 20년 넘게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논문을 열심히 써봤자 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책을 써야겠다 해서 정서조절 코칭부, 나는 왜 감정에 서툴까? 생각이 크는 인문학 감정, 어린이 심리스쿨,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등등 계속해서 책을 써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논문도 아닌데 책은 좀 읽던가요? 책은 좀 읽으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예. 다 중박은 한 것 같아요. 중박은 한 것 같아요. 네, 대박은 안 됐고요. 네, 교수님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를 쓰시고요. 일단 이지영 교수님과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저 궁금해서요. 어떤 선생님? 네. 어떤 것 때문에 궁금해서 오셨어요? 저는 매달 콘서트 참여하고 있긴 한데 네. 전공이 심리학이요. 전공이 심리학이세요? 다니고 있긴 그렇구나. 오셔가지고 이제 이지영 교수 이거 빨아먹으려고 그죠? 자, 빨아먹으러 오신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학을 또 함께 오셨네요, 그죠? 네, 또 혹시 뭐 나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약간 무슨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얘기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다 눈 안 마주치시고. 그래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지영 교수님과 어떤 심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그래도 뭔가 뭘 알아야 궁금증을 가지죠, 그죠? 자, 힘들지 않은 시기가 없겠지만 더욱더 좀 힘든 요즘인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더 편해지고 발전해 가지만 또 주변 사람들도 같이 대면할 기회가 없이 많이 흘러가잖아요. 교수님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지요? 네, 삶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준비를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위해 또 알토란 같은
엑기스만 쪽쪽 뽑아서 공부를 해오신 이지영 교수님의 우리 수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으로 찾은 나, 예, 여러분 박수로 청해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요, 어릴 때부터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의 어떤 저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어릴 때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놓아버리지를 못하고 제 나름의 해답을 찾을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궁금함들 중에서 물론 제가 그렇다고 뭐 수학, 과학, 뭐 사과가 왜 떨어지냐, 지구는 왜 둥그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내가 느끼는 이건 뭐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반응을 할까? 아이들은 왜 갑자기 이 말에 저런 식으로 갑자기 반응이 바뀔까? 이 모든 것들이 궁금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궁금함들 중에서 제가 정말 간절히 궁금했던 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였어요. 어린 마음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닌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사는 게 쉽지 않구나,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살이 되던 때에는 제 청소년기 시작이잖아요. 10살이 될 때부터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 그 10살 때쯤에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저 저수지에 빠져 죽을까? 무섭지, 못하죠.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면 약 먹고 쉽게 죽던데 약을 먹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그게 뭐 쉽나요? 그래서 난 용기가 없다. 살긴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 나름의 해답을 찾으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이제 심리학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리학 공부를 또 하면서 내가 평생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화두에 대한 열쇠, 답이 된 열쇠가 이거구나. 그게 무엇이었겠어요? 감정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힘들었는데 그 힘들다는 게 뭐냐? 봤더니 감정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는 게 고통스럽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감정을 말해요. 그 순간 내가 화가 나서 그 화를 주체하기 어려워서 힘이 들고, 또 때로는 너무 긴장돼 초조해 안절부절 못하겠어서 힘이 들고, 또 때로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공허함, 허무함에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워서 힘이 들고. 힘들다는 게 감정이구나. 고통이 감정이구나. 그렇다면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힘이 들 수도 있고 힘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늘 긴장되고 불안해서 힘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직장생활, 학교생활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힘들다는 게 감정이다. 그러면 무엇이 그 감정을 만드느냐? 무엇이 여러분을 힘겹게 합니까? 그걸 한마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 평형 상태가 깨트려졌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에요. 갑자기 긴장되고
또 갑자기 너무 막 그 화가 나고 슬프고 그렇게 만드는 그 무엇 아무 일이 없었어도 마음속으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과제 제출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제출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생각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일들 하고 계시죠? 저는 진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물론 세상에 참 힘든 일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 경험에서 제 인생에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만큼 힘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일은 하겠다. 근데 인간관계 힘들어서 못 살겠다. 상사 때문에 힘들고 동료 때문에 힘들고 정말 부하 직원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잘 지내십니까 남편분과? 그죠? 제 주변에서 잘 지내는 분들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네. 또 자녀들하고는 또 잘 지냈냐? 잘 지내고 싶죠? 근데 그게 쉽나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힘이 듭니다. 육아, 그쵸? 그리고 미래, 과연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연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도대체 나중에 뭘 해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서 우리 힘이 듭니다. 이 힘들게 하는 것, 스트레스이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수많은 감정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스트레스 중에서 우리 상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고요. 상처받았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중에서 우리가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 상처받았어. 제가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라는 주제가 상처에 대한 주제이거든요. 그 상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상처를 정의 내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상처가 뭐냐? 우리가 보통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나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그리고 나한테는 잘해주는데 내가 믿었던 누군가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 상처받잖아요. 나한테는 아무 짓 안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상처라는 게 뭘까? 바로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자극들, 수많은 세상의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요. 자기,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 타인,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 세상은 공정하다 등등 세상은 어떠하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자기, 타인, 세상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마주하고서 이해를 해요. 이해가 되면 그래 그렇지 뭐 하고 가요. 근데 어머 왜 저러지? 이건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데? 저 사람은 저딴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멈춰 서게 돼요. 걸려. 그게 바로 상처예요. 자기, 타인,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깨지거나 흔들릴 때 정신세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감정이 발생하죠. 일단 놀래요. 뭐지 이거?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혼란스러워요. 뭐지?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수치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또 그 상처를 받을까봐 불안해. 두려워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서 내가 너무 힘들까봐. 왜? 힘들다는 건 감정이거든. 그 감정들이 또 고통스럽게 발생할까봐 누군가한테 다가가는 것도 무섭고 누가 같이 뭘 해보자고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도 무섭고 실패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상처는 바로 감정을 유발하고 그 감정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고 힘겹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한다면 슬픔은 반복되어 우울이 되고 또 우울은 반복되어 우울장애까지 갑니다. 긴장되고 초조했던 일시적인 불안은 또 반복되어서
불안 장애까지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수많은 스트레스, 그 수많은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바로 감정을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상처를 소화한다는 것. 수많은 상처들을 받고 그 상처들이 소화가 안 되어서 우리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소화되지 않은 상처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같이 살던 남편분이 외도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 내 뜻을 어기고 다른 선택을 했다거나 또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서 도망갔다거나 그리고 나와 굉장히 친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에게 내 욕을 했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소화되지 않은 상처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상처를 소화한다는 것은 바로 그 상처가 유발시킨 감정 경험을 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데 그 감정 경험을 소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감정 경험을 내가 소화시켜 떠나보낼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상처로부터 치유될 수 있을까?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감정 경험을 소화시킨다. 감정 경험을 소화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두 가지 측면. 그 두 가지 측면이 뭐냐? 두 가지 측면을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먼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감정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감정이란 어떤 자극이나 대상이 내가 관심이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되어 있네 라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짜잔! 감정이 발생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네 라고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쾌한 감정이 느껴져요. 즐겁고 행복해. 야싸 되겠어. 아, 이 사람 나를 위해 주겠어. 나를 칭찬하네. 기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불쾌해져. 기분 나빠. 화가 나고 불안하고 슬프기도 하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좌절시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쾌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포감을 느낀다. 그러면 공포감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겠어요? 위험한 일이 있어. 튀어, 도망가.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도망가면 생존할 수 있어요.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담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분위기가 싸해졌어. 싸해졌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싸해졌다는 걸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평가가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를 바꿔야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입을 하! 그럼 누군가는 화제를 바꿔요. 왜? 원하지 않거든.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화제를 바꿀 거고, 또는 여기서 좀 더 한다면 내가 화제를 바꿔야죠. 또는 여기서 더 한다면 죄송합니다. 분위기 싸게 만들어서 여기서 더 한다면 아유 차값은 제가 낼게요. 이럴 수 있죠? 이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용되어서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못했어. 이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분위기가 불편해져. 안타깝지만 불편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죠? 맞아요. 피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피한다면 여러분하고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피한다면 그것도 내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면 피하다 보니 이 분에게 필요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에는 그 감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해서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상처, 감정 경험을 소화하는 첫 번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왜 상처가 소화가 안 돼요? 이해되지 않아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많은 상처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내 돈을 갖고 튈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내 뒤에 있단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를 면접에서 떨어뜨릴 수 있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서 가슴에 엉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해를 하면 그 감정 경험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감정 경험으로부터 정보를 취해서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경험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보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타인 세상에 대한 그 믿음의 틀을 수정하고 통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난 열심히 하면 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난 믿었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꼭 반드시 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난 세상이 공정할 줄 알았어. 근데 세상이 항상 공정한 건 아니구나. 난 저 사람이 나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저 사람이 정말 날 좋아하는 건 아니었구나. 그렇게 그 믿음을 수정함으로써 통합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가 상처를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뭐냐? 한 번 발생한 감정은 그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극이나 상황이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때 감정이 짜잔 발생을 하지만 그 감정은 한 번 발생하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냥은 안 사라져.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뭐겠어요?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 감정을 없애는 게 간절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누군가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면 자꾸 뭘 해줘요? 그 감정을 없애주기 위해서 조언을 해줘요. 이렇게 해봐. 응? 요런 방법을 써봐. 조언을 해주고 해결 방법을 쥐어주려고 하지만 그러다고 그 사람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나요? 아니요.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가요.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알았어 고마워 한데 딴 데 가서 또 똑같이 얘기해. 감정은 결코 해결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정은 뭐라고요? 해결을 요구하지 않아. 그러면 한 번 발생한 감정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느끼고 충분히 표현되어 사라지길 원할 뿐입니다. 한 번 발생한 감정을 느끼고 충분히 표현하여 해소되면 사라져요. 또 자극에 반응해서 발생한 감정은 느끼고 충분히 표현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한 번 발생은 하였으나 느끼고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면 사라지지 못하고 계속 남아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게 되면서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다? 해소. 근데 해소를 어떻게 하라? 안전하게 해소하라. 자, 이 얘기 같이 복창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정을 안전하게 해소하라. 감정을 안전하게 해소하라. 감정은 안전하게 해소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감정은 해결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감정은 오직 뭐만 요구한다? 해소. 해결과 해소는요, 별개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감정은 해소만
가능하다. 해결은 문제나 상황에 하는 거예요. 문제나 상황에는 해결하려는 노력을, 발생한 감정에는 해소하려는 노력을 각각 별개로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느냐? 내 비록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발생한 감정을 해소시킬 수는 있어요. 내 비록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아파트 하나 해주세요. 그 해결을 들어주지는 못할지라도 그 아들의 감정을 해소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네, 우리 또 제가 잘 쓰는 표현을 써보라고, 네, 지랄 떠는 거 받아줄 수는 있어요. 반대로 감정을 해소하도록 도와준다 할지라도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취하지 않으면요, 다시 재발할 수 있겠죠. 지랄 떠는 거 받아줬는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왜 안 되는데 또 난리칠 수는 있겠죠. 이렇게 각각 별개로 취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순서가 있어요. 같이 복창해 주세요. 선 해소 후 해결. 선 해소 후 해결. 선 해소 후 해결입니다. 왜? 감정이 고양되어 있잖아요. 감정이 고양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실 사고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열받아 있을 때 막 옆에서 뭐라고 조언을 해주면 그거 받아들이나요? 더 신경질내고 더 화내죠. 말해서 이러죠. 또 막 꺼이고 울고 있는데 그건 그런 거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고 뭐 이렇게 해봐 이러면 그것도 받아들여지나요? 아니죠. 계속 울죠. 왜 그러냐면 감정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생물학적 장치예요. 그래서 감정이 고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감정에 우선적으로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끔 하기 위해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부분이 일시적으로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해결 또는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감정을 calm down 시켜야죠. 감정을 calm down 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 완전히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해소. 안전하게 해소하는 걸 통해서 감정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안전하게 없앨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일시적으로 캄다운 시켜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면 돼요. 숨을 들이마시고, 자, 숨을 크게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또는 구구단 이 이름이 이 이른사 이상은 이사 이런데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면서 일시적으로 캄다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별 100개짜리 비밀 알려드릴게요. 감정은요, 매 순간 우리의 어텐션, 주의를 어디에 주었느냐의 일시적인 결과물이에요. 불쾌한 걸 떠올리면 그 순간 기분 나빠. 더러운 거 보면 그 순간 기분 더러워. 기분 좋은 걸 보면 그 순간 기분이 유쾌해져요. 전혀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저런 뭐 나무를 보거나 또는 이 이는 사 구구단을 외우면 또 별 감정 안 들어요. 그래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일시적으로 calm down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소나 해결이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선 해소 후 해결, 선 해소 후 이해 또한 해소가 되어야 사고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또는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바람직한 대안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선 해소 후 대화가 왜 안 돼요? 기분 나쁘거든. 걸려있는 게 있거든. 남편분이랑 왜 대화가 안 돼요? 아들이랑 왜 대화가 안 돼요? 딸이랑 왜 대화가 안 돼요? 피차간에 걸려있는 게 있어. 걸려있는 감정이. 그게 해소되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선 해소 후 타협. 왜 타협 안 돼요? 왜 행정실장님은 요거 하나 들어주실 수 있는데 안 돼요? 왜
경비기 아저씨께서는 요거 조금 봐주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뭔가 걸려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선해소 후 타협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해소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냐? 안전하게 해소한다. 그런데 안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비유를 드릴게요. 감정은 무엇이다 여러분? 귀신이다. 귀신이다. 어떤 귀신? 한 맺힌 귀신. 어떤 한 발생을 하였으나 느끼고 표현되지 못한 한.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10년 전에 아빠한테 뺨 싸대기 맞았는데 아무 말도 못했던 억울했던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며칠 전에 친구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는데 아무런 반응 못했던 나 여기 있어. 완전 열받아. 한 맺힌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뭘 원해? 해소. 나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친구들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전화해서 누가 있잖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해소하려고. 그렇게 얘기 실컷 하고 나면 풀리잖아요. 물론 상대방이 수용해줬을 때, 이해해줬을 때. 내가 막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야, 너 뭐 또 그렇게 생각하냐? 기분 나빠. 이제 더 기분 나빠 또. 그래서 이 귀신들이 신호를 보내요.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신경이 자꾸 쓰여. 신경 쓰여. 아유, 설거지하고 있는데 또 떠오르고, 일해야 되는데 또 떠오르고. 신경이 자꾸 쓰여. 신경은 attention, 주의입니다. 주의가 자꾸 쓰여. 주의는 에너지예요. 인간이 한 번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무한하다, 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이 귀신이 가져가는 거예요. 감정 귀신이. 그러니까 남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집중이 안 돼. 친구가 무슨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자꾸 왜 이렇게 오타가 납니까? 그래요? 저 오타 여기 있네? 이런 일들, 집중 능력이 떨어져요. 누군가 또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주의가 산만해진다. 주의를 빼앗고 있는 감정 경험이 있는 거예요. 뭔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기억력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기억력 많이 떨어지시죠? 네. 근데 저도 거의 아이 낳고 기억력 손상 단계에 있어요. 손상. 왜?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아서. 주의를 줄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는 주의가 없어. 그러니까 기억의 저장고로 넘어갈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또 잊어버려. 그리고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손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 사람도 나 무시할 거야.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네? 나한테 뭐 빼앗아 가려고 얻어갈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안 좋게 오해를 하게 돼요. 또 아니 별일 아닌데 갑자기 울컥거려. 그리고 막 눈물이 나. 막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껄껄 울고 있어. 내가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까지 불안할 일이 아닌데 너무 막 사시나무 떨어지듯이 불안해하고 있거나 충동적인 감정 반응을 보여요. 그래도 귀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몸이 아파. 두통 좀 있으시죠? 또는 배 아프거나 긴장될 때 우리 배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는 심한 경우에는 마비 증상까지 와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어디 이렇게 관절이랑 여기저기 의사 선생님들이 이상 없습니다. 전 이렇게 아픈데요?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잠이 안 와. 그죠? 잠이 왜 안 와요? 누웠는데 자꾸 이 해소되지 못한 감정 경험들이 떠올라. 그래서 자꾸 잡생각들이 분심들이 생겨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우리 감정 해소이다.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식사들 하고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먼저 사고 말씀드릴게요. 감정은 뭐다, 여러분? 똥입니다. 똥. 저는 감정 연구하면서 이것만큼 정확한 비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감정은 똥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어요. 드셨나요?
먹고 똥이 만들어지죠. 오늘 화장실 좀 가셨나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아, 내일은 싸겠지. 내일 못 싸면 그 다음날에도 하겠죠? 그래도 못하면 어때요? 변비약이라도 먹고 싸야지. 그래도 못하면 관장이라도 해서 싸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똥도 골라서 죽어요. 진짜 똥도 골라서 죽은 분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죽을 수 있어요. 진짜로 큰일 나요. 독이 올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몸 밖으로 싸줘야 돼요. 근데 감정이 그러하답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감정이 발생을 하면 그 감정은 몸 밖으로 싸줘야 되는데 싸지 못하면 변비처럼 단단하게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똥독을 발휘하는 거예요. 똥독이 뭐예요? 집중력, 곤란, 기억력, 손상, 지각의 왜곡, 충동적인 감정, 반응, 신체, 증상 불명. 그러다 우리 고통스러워서 자해, 자살하다가 죽어요. 진짜 막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똥인데 어떻게 감정을 쌀 것인가? 사전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똥 어디서 싸시나요? 화장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이 필요해요. 안전이 필요합니다. 안전. 아무데나 싸고 지르면 안 됩니다. 안전이 확보되어야 감정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친하지 않는 분한테 나 너무 화가 했다가 그 사람이 말을 옮길 수가 있고 또 내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너 뭐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상처받아 또 기분 나빠. 그러면 안전이란 사전 조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안전한 대상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해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안전한 대상. 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다. 오, 누구십니까? 누구? 네? 친구. 또 남편. 저분에게 우리 부러움과 복 받으셨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남편 불가능합니다. 절대 우리 남편은 해결부터 하려고 그래요. 안전한 대상을 찾으세요. 안전한 대상이 없다. 그리고 또 있더라도 지금은 가용하지 않다. 안전한 상황을 찾으세요. 안전한 상황이란 내가 별 감정 다 지랄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혼자 있는 상황.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혼자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 안이 될 수도 있겠죠. 좀 주차장에서 집에 남편이랑 자식들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감정 올라왔는데 안전하지 않아. 그러면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차 안에서. 안전한 상황 또는 안전한 상황이 보장되지 않는다. 안전한 방식을 통해서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식의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여러분? 글로 하면 어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짜증나. 말 좀 빨리 말 좀 모르게 줄여서 하지. 막 이러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강의 내용을 열심히 듣고 있나 보다. 적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지하철 버스에서도 휴대폰 문자에다가 뭘 막 자꾸 쓰면 누군가한테 톡 하나 보다. 문자 보내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우리 사무실에서 그 화면에다가 한글에 이렇게 막 열심히 적으면 아마 타가 되게 빨라지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완전 열심히 일하네.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수 조건을 따라야만 감정이 해소됩니다. 어떤 필수 조건? 보통 사람들이 감정을 해소하라, 표현하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게요?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우리 할머님들이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죽을 때까지 한 얘기 또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해소되지 않아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해소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 해소 효과는 없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지 감정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소가 안 돼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몇 년짜리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니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는데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해소 자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해소는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되냐? 감정 단어를 명명할 때 해소가 시작됩니다. 이게 여러분 키포인트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화나, 억울해, 미안해, 그리워, 슬퍼. 감정 단어를 명명하는 순간 감정 해소가 시작이 됩니다. and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느냐? 몸 밖으로 싸세요. 어떻게? 말로 화나, 억울해. 말로 못하겠으면 글로 화나. 글로 못하겠으면 몸으로 살풀이 하세요. 몸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춤출 때 여러분 노래 같은 거 틀어놓으시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춤을 추고 그냥 노래를 부르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렸으니까 다시 주의가 돌아가면 또 기분 나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소가 되느냐? 내 쌓여있는 감정에 주의를 집중시켜서 그 감정을 이 몸을 통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밖으로 꺼내놓는다고 했을 때 해소가 돼요. 노래를 틀어놓고 오늘 남편한테 쌓였던 그 불쾌한 감정, 화난 감정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거를 이 춤을 통해서 밖으로 살풀이로 꺼내겠다. 이럴 때 해소가 됩니다. 노래를 부를 때에도 내 쌓여있는 감정을 노래를 통해서 밖으로 꺼낸다. 집중해서 그 감정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인 안전한 방식인 글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글로 할 때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게 있어요. 화장실에서 변을 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눌러서 버리세요. 다시 보지 말고 버리세요. 글을 해소를 위해서 쓰는 글은요, 오타투성이의 글이에요. 감정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화나. 슬퍼. 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똥 저똥 다 싸고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삭제해서 버리세요. 다시 보면 어머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그런 소리를 했어?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글짓기가 아니에요. 정리하기 위한 글이 아닌 거예요. 해소를 위한 글인 거지. 운동, 게임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and 필요한 게 또 뭐냐?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왜 소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경험이. 주의가 머무르지 않아서예요. 회피를 했거든. 몰라. 나 생각하지 않을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소화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주의가 머무르는 곳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주의를 집중시켜서 해소될 때까지 따라갑니다. 자, 이걸 종합해보면 안전이라는 사전 조건 안에서 안전한 대상 또는 안전한 상황 또는 안전한 방식 중에서 하나를 확보해서 필수 조건 감정 단어를 명명해서 말글 몸으로 몸 밖으로 꺼내어서 주의를 집중시켜서 끝까지 따라간다. 근데 선생님 하다가 음식하러 갔으면 어떡해요? 똥을 싸다 말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화장실을 갈 수 있을 때 또 남아있는 그 감정에 집중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꺼내시면 됩니다. 꺼내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제가 여러분 이걸 제가 축어록으로 풀어봤어요. 제가 감정을 해소하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60대 분이셨어요. 60대 분이셔서 60년 묵은 감정이셨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쌓였던 감정이 60년 동안 남아가지고 계속 가슴을 답답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해요. 물었죠? 왜냐면 저는 안전한 대상이잖아요. 안전을 확보했고 이제 필수 조건, 감정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대요. 그냥 답답하대요. 그럼 답답하다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답답해.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감정이 분명해져요. 답답했는데 화나, 짜증나, 구체로나 또는 슬퍼.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게 어떤 감정인가요? 내가 뭔가 바뀔 것 같아서 죄스러워요.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네, 미안함이요. 그 감정에 집중해서 명명해 보세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미안해. 그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변할 때까지 그 감정은 계속 명명해 보세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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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미안한지 말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엄마를 사랑했는데 엄마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게 미안해. 나는 바뀌고 싶지 않았는데 바뀐 게 미안해. 그 감정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대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안 바뀌고 싶었어. 계속 있고 싶었어. 엄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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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올라오면 울고 싶으면 우셔도 돼요. 참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그 감정 그대로 따라가며 울고 싶으면 우세요. 눈물이 나오면 껄껄 우시면 돼요. 그럼 진짜 신기하게 시원해져요. 만약에 올라오는 어떤 공격성이 올라온다, 때리고 싶다 그러면 집에 쿠션 있죠. 쿠션, 매트리스 실컷 때리세요. 응? 아니면 주먹으로 쿠션 때리세요. 이 소리가 좀 그렇다 그러면 또는 벽에다가 쿠션 같은 거 던져보세요. 말을 하면서 시원해집니다. 자, 이렇게 미안하다는 감정이 해소가 되니 불쌍하다는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 저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표면에 있던 미안함이 사라지니 근데 자꾸 엄마가 불쌍해요. 엄마가 불쌍하네요. 불쌍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엄마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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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불쌍한지 얘기해 보세요. 엄마가 나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했는데도 나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불쌍해. 함께하지 못해서 불쌍하네요. 엄마 불쌍해. 지금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엄마가 불쌍하다 생각해서 계속 더 힘들었구나. 내가 엄마가 불쌍하다 생각해서 내가 더 힘들었구나 하는 알미 드네요. 바로 여러분 감정이 해소가 되니까 사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통찰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이해가 되는 거죠. 대인관계에서도 엄마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만 보면 마음이 딱 빠져들었어요. 자, 처음에는 엄마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들었고 그 다음에 불쌍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 감정이 드나요?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딱 막혔던 것 같은데 막혀있지 않은 느낌이에요. 뭔가 비워진 느낌이에요. 이 상태가 감정이 해소된 상태예요. 보통 공터, 비워진 느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보고합니다. 항상 막혀있는 느낌으로 있었고 계속 떠올랐는데 그 장면이 이제는 떠오를 것 같지 않아요. 어쩔 줄 몰라 했던 게 없어졌고 훨씬 편해졌어요. 이렇게 감정을 해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5분이에요. 5분. 보통 프랙티스를 해보면 5분에서 30분 정도면 어떤 감정이나 이 규칙을 따라가며 해소할 수 있어요. 물론 집중을 혼자 하셨을 때는 집중을 잘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짧게는 안 이루어지세요. 근데 혼자서 하실 때는 덜어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년 동안 더 이상 엄마에 대한 답답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선해소 후 이해, 감정을 소화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제 뭘 알고 싶어요? 상처받지 않고 싶어요. 쌓여있는 감정, 상처는 그렇게 해소한다 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나요? 왜 상처를 받나? 들여다보면 나 자신과 관련지어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 나 무시하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 싫어서 그러는 거야. 나와 관련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느냐? 나와 결부시키지 않으면 돼요. 관련 짓지 않으면 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말, 행동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아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그 사건, 사고의 원인을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럼 왜 나는 자꾸 나와 결부지어서 상처를 받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나는 자꾸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와 관련지어서 상처를 받을까? 바로 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이 부정적일 때, 안 좋을 때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걸 딱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거봐, 나는 무능력하다니까. 거봐, 사람들 나 안 좋아하지. 거봐, 저 사람들 나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상처가 되는 그 순간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확인이 되는, 재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리고 상처를 이겨내는 핵심이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이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자존감인데, 자존감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즉, 내가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 부정적일 때 자꾸 상처를 받아. 그러면 반대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 좋을 때에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자존감이 높을 때, 좋을 때는요,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존감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관심받아.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측면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잘 해내는 사람이야.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졌을 때, 긍정적으로 채워졌을 때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자존감이 낮게 돼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 자존감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잖아요. 우리는 이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자존감을 채워요? 부모, 양육자나 주변 사람들, 친구, 선생님 등등이 나를 예뻐해 주시고, 야, 너 공부 잘하는 거야. 너 글씨 잘 쓴다. 야, 너 진짜 너 운동 잘하네.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 으쓱해지면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늙어서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엄마는 나를 어떻게 보시지? 아빠는 어떻게 보시지? 친구들은, 선생님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 해서 자존감을 채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인이 되면 내가 나에 대해서,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릴 때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 칭찬해줘,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쩔 때 이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어쩔 때 인정을 해주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우리 엄마는 엄마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좋아라 하면서 나에게 좋은 반응을 보내줘. 옆에 있는 친구도 친구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좋아라 해. 관련 없는 사람도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좋아라 해. 잘 들여다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우리에게 칭찬, 사랑, 애정을 줍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그래요? 그게 나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욕구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그들의 욕구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잃어가면서 자꾸 휘둘리고 관계를 갖게 됩니다. 내 자존감을 다른 사람의 욕구를 통해서 채우려고. 내 자존감은 무시되는데, 존중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누구나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다. 왜? 자존감이란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나에 대한 개념을 결정하고 형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선, 해소, 후, 이해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을 해소시켜 주세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잖아.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 원망, 미움의 감정이 표면에 맴돌고 있어요. 그 감정을 한번 제대로 마주해서 실컷 자신에게 욕해보세요. 화내보세요. 하다가 마는 거 말고 제대로. 그러면요, 그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와요. 무슨 감정이 올라오냐면 불쌍, 안타까움이 올라옵니다. 이 순간이 나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세요. 그 순간이 변화가 되는 순간이에요. 왜? 우리 불쌍하면 위해주고 싶거든. 야, 너 참 불쌍했구나. 너 정말 안 됐구나. 그래서 스스로에게 지지해주고 싶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괜찮아, 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내가 지지해줄게. 이렇게 찾은 자기를 위안해주는 목소리 있잖아요? 자신을 지켜주는 목소리, 지지해주는 목소리를요, 써보세요. 쓰고요, 의식적으로 매일 되뇌어보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게, 맴돌 수 있게. 그런 다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자존감은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존감은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난 사람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해내야만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좋아해주는 것이 바로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어떤 연습? 나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수정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돌아가서 해보세요. 나에 대한 장점 50가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0가지 드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어보시고 친구들,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면서 어머 내 자식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오,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리스트를 찾아서 그런 나를 좋아해. 그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보세요. 수용도 연습이 필요해요. 저는 수용을 한 몇십 년 연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수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수용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사실은 그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계속 저 자신을 수용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써보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들이는. 왜 자존감이 낮냐고요? 어릴 때 했던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의 상처가 될 만한 경험들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 나에게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별로여서. 그래서 자꾸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를 수용하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겠는 그 면들이 있잖아. 그걸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나를 수용해. 그래도 괜찮아 라고 반복해서 되뇌어보세요. 그러면 점차 받아들이게 돼요. 저 그랬어요. 계속 수용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한 점수 주기. 너무 높은 기준으로 완벽주의로 나를 달달 다 볶지 마세요. 후한 점수를 줘서 높은 자존감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 이거 정말 제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줘?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날면 돼. 그 어떤 내 모습도 괜찮아. 그게 나야.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를 터득이면서 누구야? 지영아 사랑해. 지영아 널 인정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해보세요. 내가 날 사랑해. 지영아 사랑해. 이거 여러분 녹음 한번 해보세요. 녹음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효과적이에요. 옆에 자식이나 연인이 나에게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보다 내가 내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 인정해, 누구야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목소리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상을 좀 더 힘있게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연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한 번 더 고생하신 우리 이정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수업을 듣고 나니까 또 나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결국에는 그냥 나 잘난 맛에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분은 누구세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좁아지고 저는 넓어졌습니다. 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이제 수업을 듣고 많은 그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거나 하면 항상 그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그래요? 아유,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을 건 잘 없어요, 보면. 자,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나 오늘 이 말은 꼭 선생님한테 여쭙고 가야겠다. 나 이 얘기는 꼭 듣고 싶다. 요건 꼭 궁금증이 있었는데 해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천천히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괜찮네. 다 괜찮아요. 자존감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다 오셨어요. 자, 교수님, 우리가 봤을 때 인간관계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계속해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한다. 내가 열받고 있는 거 빵 터지게 하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한다. 방아쇠 역할을 한다. 이런 그 심리학적 용어에서 우리가 듣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를 상처 주는 이런 인간 뱀파이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단을 좀 해야 될까요? 안 보는 게 나을까요, 정말? 안 보는 게 낫지요. 제일 좋겠죠. 네. 보지 말고 삽시다. 심리학에서는 그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들이 진짜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수백 가지 이론들을 잘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인간을 이것의 동물로 봅니다. 무엇의 동물로 볼까요? 인간을 무엇의 동물로 볼까요? 감정. 땡! 얄미워. 무엇의 동물로 볼까요? 인간은 힌트 좀 주세요. 힌트. 힌트! 우리 수업 시간에 감정은 요것과 관련해서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욕구.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나? 아니야, 모두 같이 했으니까. 자, 모두 같이 해. 다른 문제 하나 주시죠. 다음에 다시 드릴게요. 욕구에 관련된 문제네요. 인간을 욕구의 동물로 봅니다. 아하. 무슨 말이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수많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욕구를 잘 충족시켰을 때에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거고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삶이? 괜찮으세요? 욕구가 잘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욕구 불만 상태로 힘겨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떠세요? 욕구 불만 상태이신가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직장 생활하면 저 같은 경우는 PM을 하는데 네.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야 하는 직업분에 계세요, 지금. 그래서 요쪽 얘기를 듣고 요쪽 얘기를 다 자기들 좋다는 거 다 수용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도 한번 크게 내가 좀 해서 이쪽 마음에 들게 해주면 이게 자기네들이 권리인 줄 알고 그 다음엔 더 나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텐데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조직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이슈예요. 그럴 때 사실 여기에서 욕구를 해소시킨다는 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타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해소 후 타협이에요. 만약에 각자가 걸려있는 것들이 없다면 각자 모여서 각자가 원하는 욕구들을 얘기를 하고 그 욕구들에서 적정선을 타협을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조직에서 어렵잖아요.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찾아가는 타협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면 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불쾌한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 니 잘났다. 또는 나를 무시한 것 같아. 또는 함부로 한 것 같아. 이렇게 생기면 이 타협 찾아가는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위에서 중간 관리자가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무엇에 걸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 해소의 과정을 통해서 좀 풀어준 다음에 이 어려운 타협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게 거의 일시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서. 왜냐면 그 사람이 여기까지는 자기가 해소되는 줄 알고 이거를 계속 해나가는 게 사실은 제 네네. 감정이 계속 쌓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안전하게 푸셔야 돼요. 요걸 일단 좀 푸셔야 안전하게 되겠네. 진짜 열받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욕구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인간 관계란 나의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이겠죠. 대표적인 여러 가지 뭐 의식주도 있겠지만 또 내가 즐기고 싶은 욕구도 있을 테고 그리고 핵심 메인이 바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욕구가 잘 충족이 되는 관계가 좋은 관계이죠. 그런데 가스라이팅처럼 이런 경우들을 보면 본인의 나 인정받고 싶어, 나 사랑받고 싶어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을 이용합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남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좌절시켜야겠죠. 어떻게 관계를 끊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힘들긴 해요. 왜냐면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는 계속 욕구 충족할 거야 이런 식으로 떼쓰기 식으로 계속 힘을 발휘하거든요. 개별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이게 딸려가게 되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걸 중심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 우선적으로 선생님의 이런 감정을 더 아까 안전한 곳에서 해소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감정을 해소시켜줄 때 제 감정은 풀 데가 없는 거죠. 풀 때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없다면 상담가 상담자. 상담가 선생님들도 그렇죠. 남의 안 좋은 얘기 계속 들으면 그렇죠. 본인들도 약간 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해 슈퍼바이저도 풀어요. 하죠. 또 저도 맞습니다. 저의 안전한 대상을 통해서 네. 풉니다. 혹시라도 나는 나만의 안전 장소가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디세요? 전 집이요. 집에? 네. 집에서 혼자? 어떻게? 600평 되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그 어떤 공간에 뭐 주방이든 뭐든 한 공간. 을 받는 게 아니라 음. 그런 데서 어쨌든 안전함을 찾고 굉장히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타인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스트레스 받는 거를 저는 집에서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주 올바른 방법을 일찍 찾으셨네요. 예. 그분을 뵈면서 네. 막 아까 저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우울했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 밝은 표정과 목소리, 억양이라든지 이런 그런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씀이 또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줍니다. 박수 좀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예. 또 아까 손 들고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분 계신데 나만의 장소 있다고 하셨던 분.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혼자 살고 있어서 집도 그렇고 그 우리가 가서 좀 이용해도 될까요? 그 집에 가서 우리 화를 좀 풀려고? 네. 집도 그렇고 네, 차도 있고 차도 그렇고 그죠? 차도 굉장히 좋은. 집과 차가 있네요. 자랑한 것 같은데. 제 집은 아닙니다. 이거 자주 애용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 뭐 운전하지 않아도 네. 그냥 운전하지 않아도. 네, 가서 네. 이제 좀 이렇게 그 뭐 차 옆좌석 보면 다 터져 있는 쿠션이 있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하도 막 주먹질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가 뭐 때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짱구는 못 말려라는 만화 보면 유리라는 애가 인형 귀 잡고 계속 막 무슨 뭐딱 때리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 딸이랑 해봤어요. 저희 딸이 아직 어려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늦게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요새 학교에서 조금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또 굉장히 힘들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폐지 그 종이들 그리고 뽁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폐지 찍고 그 다음에 뽁뽁이 누르고 이런 과정으로 이 화나는 감정을 안전하게 해소하는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신나하더라고요. 여러분 폐지
상대를 떠올리면서 진짜 버리겠어 이러면서 예. 그런 말은 또 뻑뻑이를 막 누르면서 널 터쳐버리겠어 이러면서 아 그렇군요.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 혹시 질문이나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선생님. 예.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제가 그 상황을 좀 템포가 늦게 받아들인다라고 해야 되나? 그 상황에서 제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항상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생각이 맞아.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해야지 했는데 또 다른 질문이 오게 되면 또 그거에 또 막히고 또 한 템포 늦게 집에 가서 갈 그러다 때. 보니까는 이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겠지만 딱 그 순간에 바로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욕구 충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실은 스님 같은 경우가 적지 않아요. 많은 사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감이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의 욕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 상황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그 상대에게 사실은 나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뜬금없지? 근데 지금이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늦었지만 뒷북 치듯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욕구 충족이 돼요. 그리고 상대방도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그때 잘 치고 가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못해요. 아까 또 속에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속에서는 계속 욕구 말하고 싶었는데 욕구. 그게 말이 안 나왔어. 말 꺼냈을 때 네.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까도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추셨네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은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좀 용기가 용기 그 용기가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시원하지 않으세요? 말 못하고 가면 또 이렇게 엉치거든요. 맞아. 그냥 가면 너무 섭섭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오늘 욕구가 그동안 쌓이셨었던 뒤늦게 깨달았었던 사장님한테 이제 문자해서 너 나한테 월급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 예, 12시에 문자하시면 또 문체비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또 본인이 오늘 좀 속상하거나 아니면 우리랑 같이 얘기 좀 해보거나 나 이 사람 씻고 싶다. 예, 선생님. 집과 차가 있고 옆에 터진 쿠션이 있는 선생님. 뭐 씻고 싶은 건 아니고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거야. 일단 뭐 교수님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음. 오늘 강연에서 이제 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결국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높은 자존감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인데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을 좀 이렇게 확립하고 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우린 나이가 들어도 내가 뭐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자아를 갖고 사는지 좀 헷갈리기도 하죠. 교수님께서 팁을 좀 자아 정체성을 찾는데 좀 다른 팁이 좀 있다면 조금 알려주세요. 몇십 년 동안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심리학을 찾은 것부터 저를 찾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사실 심리학을 대학 와서 찾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생물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찾기는 했어요. 과연 나는 뭘 좋아하지? 근데 딱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사람 하나더라고요.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사람이구나. 그래서 심리학을 잘 모르고 문학을 해야 되나 보다. 내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사람에 대한 글을 써야 되나 보다 했는데 심리학과 관련된 서적을 읽었는데 상담과 관련된 서적을 읽었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막 빨려드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관련 책을 찾으니까 너무 흥분되고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나만의 이론들이 누군가가 먼저 무엇의 이론하면서 다 내놓은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심리학이 나구나 또 찾아가고 감정을 또 만나고 감정이 또 나구나 이렇게 찾아가고 그리고 계속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있는 그대로가 어떤지를 계속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시작하면서 사실 방송과 인연이 된 게 작년부터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방송 제의로 왔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나를 또 제대로 만나야겠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두렵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되고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한 달 전에 섭외를 받았거든요. 한 달간을 저를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데 어제도 방송하고 나서 우리 PD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솔직하게 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방송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날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데 PD님이 하는 말이 참 교수님이 하는 얘기 1도 타격이 없어요. 그 얘기가 이제 수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특별하지 않다. 그런 얘기 또 들으면 내가 내 자신을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계속 그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그 생물학 공부하시면서 이거 지금 내가 다른 거를 완전 다른 방향을 찾았을 때는 10수년간 열심히 해왔었던 걸 쉽게 놓게 되던가요? 10수년은 아니고 한 2, 3년? 그 정도는 볼 수 있겠네. 그렇죠. 네. 학부에서 이제 졸업하고 다시 편입을 한 거였거든요. 얼마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좀 특별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기쁨을 주시니까요. 네. 혹시 또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럼 오늘 전부 다 100점 만점에 1000점. 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에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하지 말고 상대방한테로 돌려가지고 생각을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책 같은 경우에도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될 관계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 자존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 반대로 사람들을 잃어가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남 탓을 하게 되고 나는 너랑 있으면 같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을 거야 라는 게 너무 쉽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혼자가 되고 약간 사회에 도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맞아요. 이거는 이제 갈등 관리에 대한 건데 일단 인간관계가 서로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려면 각자 자존감이 높아지게끔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불쾌한 그런 감정이 생긴다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는 또 그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선해소 후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쌓여있는 갈등으로 인한 감정을 풀지 않고 대화를 시도한다면 바로 너 때문이야 비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상처가 될 만한 얘기를 또 하면 상처를 받으면 또 그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해소 후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데 이제 이 갈등 관리와 별개로 정말 맞지 않는 관계는 그리고 정말 나의 자존감을 침범하는 관계는 그리고 정말 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관계는요 아무리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나중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돼버려요.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내가 아둥바둥 그렇게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했던 관계도 서로 안 맞는 관계이면 나중에는 아무리 함께 했던 시간이 많더라도 그냥 남남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분한테 얘기 한마디. 네네네네. 제가 성격이 한 성격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혼자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맞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걸 해도 떠나지 않거든요. 그 감정을 다 받아주고 감정 시대이동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사람들을 다 밀어낸다고 해서 혼자가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안 돼요. 이 두 분에게 다 박수 좀 드립시다. 예, 맞아요. 맞는 말이시고요. 조금 희망이 되셨나요? 용기가 되셨나요? 적어도 여기 있는 30명은 선생님 편이에요. 무조건 선생님 오를 겁니다. 네. 네, 선생님.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표현을 잘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그 표현을
해서는 되지만 괜히 괜히. 말했다 이런 후회스러움이 있어요. 맞아. 그럴 때마다 대가는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해서가 됐으니 그 뒷 감당은 내 몫이다. 그래도 하나는 얻었으니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안타깝다, 후회스럽다. 왜 이 감정을 계속 쫓아가가지고 괜찮아로 마무리를 져야 하는지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하나를 얻어서 해소했으면 나머지 몫은 또 내가 감정을 잘 처리를 하고 있었는지가 좀 의문이 갑자기 교수님 강의를 듣고 그 하나가 뭔가요? 얻은 하나. 해소.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저한테 기분 나쁜 표현을 했어요. 기분 나쁜 표현하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 야 너 뭐 옷을 왜 그렇게 촌스럽게 입었어? 뭐 이렇게 하면 그래? 뭐 내 스타일이야. 근데 너도 만만치 않아? 그죠. 쏴줘야죠, 맞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상대방이 얼굴이 조금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민망한 분위기가 되잖아요. 좀 참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사소한 거고 더한 거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물어봤는데 여건은 해소됐으나 뒷파장이 큰 거. 맞아. 저럴 때 있지. 맞아요. 파장이 더 커서 이제 그것을 감당해. 괜히 말했다. 나만 좀 참을 걸. 이런 거. 맞아. 정말 이제 이런 경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선해소 후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상대에게 그대로 해소와 함께 전달을 하는 경우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소를 위한 그 루트, 해소를 위한 경로와 전달을 위한 경로는요 별개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면서 해소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과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소를 위한 경로는 안전하게 따로 하고 전달을 위한 경로는 또 전달을 하는 대화 규칙이 있어요. 대화하는 규칙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좋은 방향으로 서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그 규칙을 따라서 대화를 할 때 부작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얘기이고 그냥 별개로 그냥 드리자면 인간관계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살면 살수록 인간관계는 진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 저럴 때 요건 요러고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면 정말 나의 자존감을 존중해주고 충족시켜주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은 곁에 있게 되고 나를 휘두르고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멀리 떠나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정말 또 그 사람이 변해서 나를 존중해 줄 수 있게 되면 또 어느 순간 곁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관계는 정답 없이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다가왔다 멀어지고 다가왔다 멀어지고. 사실 나에게 본인이 상처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남에게 함부로 그렇게 재단하거나 얘기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그런 어떤 지적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 관계가 그렇게 그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얘기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사질러 버리니까 겁을 한번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진짜 이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가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는데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나를 잃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라는 것이 주는 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또 참아보시면 다음에는 저것들 한번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하지 못하는 시원한 말씀들. 네네. 옷 잘 입으시는데요, 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좀 같이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자, 또 얘기하실 분. 자, 오늘 또 다 만점 주시는 거예요? 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심리학으로 찾은 나에서 관계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조금 오래 같이 가고 싶다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서운한 방법을 전하는 것도 좀 염두해서 신경을 써서 얘기를 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만큼 또 서로 품을 들여야 또 오래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지영 교수님 마지막으로 오신 귀한 시간 내주신 관객분께 한 말씀 좀 드리자면요. 인사하려고 그랬지. 한 말씀 드리고 인사 나눌까요? 정말 우리가 함께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좀 더 쉴 수 있고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이후에도 진행될 서울책보고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디서든 책보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